자, 하단에 22페이지 5번입니다.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분묘기지권도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이죠. 자, 가봅시다. 1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맞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런 분묘기지권은 누구만이 종손이 주장하는 게 우선이고, 종손이 없다면 영고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갑니다. 2번 평장 또는 안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 더 적어야 되죠. 평장, 동그라미, 암장, 동그라미, 그리고 가묘도 인정할 수 없다. 까지 세 가지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친다. 맞는 말이다. 그죠? 5. 4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의 형태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X 옆에다가 적습니다. 추가 설정은 불가하다. 그죠? 그래서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고 5번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여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존속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5.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 한번 설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인정해 줍니까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죠?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를 계속한다면 영원히 인정해 준다라는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분묘기지권에 관련되는 이론이 들어왔습니다. 개념 첫째 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묘지 부분의 타인 토유 소지를 줄것입니다. 사용하는 것, 그거 적어놓습니다. 분묘를 사용하는 권리다. 그죠? 지료,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뭐다? 무상이 원칙이다. 시효 취득은 당연히 무상입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주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종손에게 있고 종손이 없다면 영고자도 주장할 수 있다. 4번 분묘기지권의 소멸입니다. 거기 보시면 첫째 줄에 분묘의 기지권에 기하여 보존되어 오던 분묘를 가운데 일부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됐다면 그것은 인정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추가로 설정할 수는 없다 그랬죠. 추가로 설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분묘기지들이 있고 분묘기지권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뭐 해준다? 인정해준다. 즉 이 말이죠. 요거 하나 판례로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일시적인 멸실로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바로 밑에 2번이 붙었죠. 거기까지를 체크합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장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은 분묘의 점유 면적 한기를 얼마로 봅니까? 30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이 30이라는 것은 개인의 묘지에 개인은 30제곱이라는 말은 자기 땅에 자기 묘를 쓰는 것은 30제곱미터로 인해를 합니다. 약 10평입니다. 그런데 공설 묘지에서 개인은 얼마? 10제곱. 부부가 합장하면 15제곱을 초과할 수는 없다. 요거 짚으셔야 됩니다. 공설 묘지, 사설 묘지는 얼마로 간다? 10제곱. 부부가 합장하면 15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면적이 중요하고. 자, 설치 기간이 변동됐습니다. 1번. 거기 분묘기지의 설치는 15년으로 하고 15년에서 연장은 3회로 한다 해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30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거기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그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 2번.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 영고자는 1년 내로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할 것이다. 기간이 끝난 분묘 몇 년이 지나면요? 1년이 지나면 그 뜻이죠. 3번 묘지의 설치제한 별표입니다. 자, 작년에서 법이 바뀌었는데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얼마? 200m로 바뀌었습니다. 도로나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 200m. 그 다음
학교라든지 인가로부터는 얼마가 떨어져야 된다? 300m를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500m, 300m였습니다. 이거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러분한테 처음 적용되니까 이거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또 잘 들어놓고 돌았으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인가는 얼마죠? 300m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학교는 몇 년제다? 3년제잖아요. 학교가 들어가면 300을 딱 보고 계셔야 돼. 그러면 도로나 철도로부터는 얼마 떨어지고 200m는 한 찾아내겠습니까? 이걸 학교는 몇 년제다? 3년제다. 그렇게 하면서 단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타임붐에 터지는 설치의 처리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6번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지상권의 설정,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하여 매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허가받아야 한다. X입니다. 매수인의 주소지가 아니고 토지 소재지죠.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에게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X 찾으시고 공부합시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라도 일정 기준 면적 이하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자, 주거지역은 얼마죠? 주거지역이 100제곱이다. 그럼 일정한 지역 이하니까 시군구청장이 3배 이하라고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그 이하에 있는 것은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런 개념. 자,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토지거래 허가 위반하면 얼마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입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로 15일 내로 15일의 동그라미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5번 만약 15일 내로 허가증의 교부나 불허가 처분의 통지가 없으면 뭐 봅니까? 다음 날로부터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중요하죠. 자, 토지거래 허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왼쪽 허가 대상, 오른쪽에 허가 대상이 아닌 거래인데 허가 대상에서 잘 봐야 될 것, 거기 네 번째 칸에 판결도 허가 대상입니다. 판결문. 그 다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도 허가 대상인데 거기 또 까칠하죠. 단 사업에 유찰되면 허가 대상이 아닌, 그 말이 뭐죠? 허가를 면제해 줍니다. 됐죠? 자, 그거 특별히 좀 잘 보시고, 오른쪽에 허가 대상이 아닌 것, 객관식 문제 나올 때 여기서 나오죠? 오른쪽에 허가 대상 아닌 것 체크하고 있습니다. 7번 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역시 허가제의 판례들입니다. 옳지 못한 설명은 전부 판례들인데,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유동적 무효인 상태고, 그러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잠탈이는 뺏어간다는 뜻입니다.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유효가 될 여지가 없다. 5. 2번 건물도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는 없다. 맞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건물의 동그라미를 한번 보십시오. 건물의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잔머리 이렇게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지만 잔머리를 방지하는 법이다. 판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지역인데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래를 못 하는데 잔머리를 써가지고 나 그럼 여기 건물만 거래할 거야. 건물만 살 거야. 그러면 이 법이 건물 거래 허가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만 구입을 딱 하면 이 토지를 자연히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으니까 건물만을 허가받으라고 할 때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왜? 잔머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잔머리 방지. 3번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맞죠? 그죠? 4번 허가를 조건으로 한 거래계약은 비록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은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틀린 거 들어옵니다. 5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은 당사자들의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옳지 못한 것 5번으로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농지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농지는 지목이 뭐라 그랬죠? 전답 과수원이 농지입니다. 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칸에 비농업인 농사를 짓지 않는 자도 소유할 수 있는 상한이 있더라. 소유 상한에 동그라미 놓고 자, 그 1, 2, 3 보기보다 잘 나옵니다. 이농하는 당시에 얼마? 1만 제곱미터까지. 상속농지 얼마죠? 1만 제곱미터까지. 3번이 더 잘 나오죠. 주말 체험 농장은 얼마까지? 1000제곱까지 소유할 수 있다. 요 비소유 상한 잘 보시고 그 다음 농지를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돼. 그런데 바로 옆에 1, 2, 3, 4, 5는 농지 증명을 면제해 주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의 요약집이니까. 기타 주요 사항입니다. 자, 1번 줄줄 아꼈습니다. 매매, 정려, 경매, 공매, 판결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농지 증명은 발급받아야 한다. 쭉 체크하시고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밑에 하단 5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가 굉장히 센 놈이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받으면 농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처리기간 며칠입니까? 4일. 그런데 거기 2일 있죠. 2일에다가 밑에 적기를 농업경영계획서 X 적어놓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는 것은 며칠 만에 한다? 2일 만에 해주죠. 농업경영계획서 X. 자, 그리고는 하단에 이 농지증명은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에게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 적어놓고 요거 놓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 군수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거기까지 시, 구, 업, 면장에게 신청을 하는데 우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너무너무 열심히 듣기 때문에 군수 들으면 딸려 들어갑니다. X 8번입니다. 개공사가 농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답이 2번이죠. 자,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의해서 농지를 낙찰받으면 농지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별표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농지증명 있어야 한다. 9번 역시 별표 문제입니다.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옳은 것은 자, 외국인 토지법도 100% 출제됩니다. 1번 외국인이 매매계약으로 국내의 허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를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0일 하니까 X죠. 매매계약은 뭐라고요? 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공부해 나갑니다. X. 2번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내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자,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과태료 X입니다. 자,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서 할 때 매매계약은 얼마죠? 300만원짜리 과태료죠. 계약은. 3번 외국인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줄 바꿔서 허가받아야 한다. X죠. 여러분, 우리는 제목이 뭐였죠? 이게 외국인 토지법이죠. 그때 여러분한테 계속 전달했던 거 외국인이 토지를 뭐 할 때? 취득할 때 적용하지. 그럼 취득이라는 말은 소유권하고 관련되잖아. 그죠? 지상권 이런 것들은 연결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토지취득법입니다. 4번 외국인이 집합 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X. 대지권이라는 게 뭐죠? 대지권이라는 게 집합 건물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501호에 살고 있다라는 501호에 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그러죠. 토지를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 대상이고 신고 대상이에요. 대지권도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대지권도. 그래서 X입니다. 5번 경공매로 토지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일. 자, 매각대금 완납일을 줄 딱 꺼놓고 그를 뭐라 부릅니까? 취득일이잖아. 그죠? 대금 완납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6개월 내로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하야 한다. 옆에다가 위반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계약 외에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번 들어옵니다. 역시 별표 문제.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또 뭐 외국인 토지법, 농지법 모두 몇 개? 4개를 비교해 봅시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4개를 비교합니다. 자,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문제였습니다. 옳은 것 찾아가겠습니다. 1번 외국인이 국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외국인 토지법상 토지 취득 신고 및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X다. 그죠? 부동산 거래가 더 센 놈이라 그랬잖아요. 센 놈을 하면 약한 놈들은 한 것으로 봐줍니다. X. 2번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유일하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 하여야 한다. 3번 외국인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 국계법상 토지 취득 거래 허가 구역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X인데 자 물어봅시다. 토지 거래 허가가 센 놈이다. 외국인 토지법이 센 놈이다. 토지 거래 허가가 세잖아. 그렇게 말을 지금 거꾸로 해놨잖아. 지금 이게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들어올 수 있다. 깍딱 들어오는 모습이 정해져 있습니다. 틀렸고 4번 외국인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오. 그럼 국계 토지거래가 훨씬 센 놈이다 이 말이에요. 답은 4번.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농지증명은 있어야 한다. X는 아시겠습니까? 농지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넘어가서 토지 취득 허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거기 허가 대상 토지 우리 공부한 대로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칸에 군사기지 돌았습니까? 군사 동그라미. 2번 지정문화재 할 때 문화 동그라미. 3번 자연환경보존법 자연환경 동그라미. 4번 야생생물 보호구역. 자, 그래서 허가 대상 토지가 무엇입니까? 하면 동그라미 했는 게 뭐죠?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 말이 들어가면 무슨 대상이다? 허가 대상입니다. 자, 허가 대상 지역 잘 잡으시고 거기 밑에다 하나 적죠. 위반시. 만약 허가를 위반하면 제재가 뭐였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사유입니다. 요거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서 허가 위반이고 아까 국토계획법, 국계법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위반하면 뭡니까? 비슷하죠.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의 벌금형이었습니다. 이거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과 국토계획법의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하는 것 100분의 30의 벌금 사유. 밑에 기타 거래 규제는 별표만 한번 하시고 그냥 가볍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동산 중개 활동으로 접어들었고 가장 쉬어가는 페이지 셀링 포인트가 한 문제 겁니다. 만약에 출제가 됐다 그러면 중개 활동은 셀링 포인트에서 묻습니다. 셀링 포인트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판매 소구점이라고 부릅니다. 판매 소구점이라는 것은 고객이 판매를 할 때 바라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설명 갑니다. 옳지 않는 것 1번 중개 대상물이 속한 지역의 일반적 특징과 중개 대상물에 대한 개별적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죠? 5.
중개대상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원하는 대상물의 규모나 기능 및 그 사람의 생활 양식과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알아야 그게 맞게끔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죠. 3번 부동산의 특성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부동산마다 특징 분석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 딱 그러면 개별적 성질이 강하다 그죠? 같은 아파트여도 남양 가격이 다르고 동양 가격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동네 아파트라도 개별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4번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대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맞다. 저 사람은 이런 점을 좋아해도 이 사람은 이런 점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죠? 5번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중요하다. X 가격이나 임료 세가 잘 나간다는 무슨 측면입니까? 경제적 측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셀링 포인트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기술적 동그라미 넣습니다. 경제적, 법률적 측면 뭐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짚어보시고 테마 5번 확인 설명서 작성도 반드시 출제되는데 옳지 않는 것. 자, 1, 2, 3, 4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되 옳지 않는 것 5번 갑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르다면 실제 지목만을 기재하면 된다. X 뭐라 했죠? 그때 사실상 지목과 적시하여 병기하라 그랬죠. 같이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 5번 잡고 1, 2, 3, 4 확인했습니다. 2번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역시 옳은 것. 자, 옳은 것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틀린 것들을 수정해야 되죠. 1번 개공사가 주거용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X입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주거용에 대한 임대차를 하면서 공법상 이용 제한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또 거래 규제, 사고 파는 문제도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X. 2번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X. 예정 가격은 확인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3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1km 이내의 비선호 시설의 유무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서식화되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비선호 시설은 얼마 이내요? 1km 이내입니다. 500m라고 시험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1km 이내 비선호 시설이 어떤 거지요?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4번 개공사가 임대차를 중개할 경우에 권리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도 잘 보시면 임대차를 하면서 취득에 따른 조세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새 사는 사람이 취득에 따른 조세 알아봐야 도움 안 되죠. 그 지문을 잘 읽으면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틀렸고 5번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란에는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 건물의 용도와 거래 규제 등을 기재한다. 또 X입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은 뭘로 보고한다? 시군조례로 확인합니다. 시군조례. 자, 옳은 것은 3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서 실제 관련 대화에 대한 사항에서 거기 여러분들 세 가지입니다. 거기 1, 2, 3 있죠. 1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동그라미, 2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동그라미, 그리고 3번 환경 조건은 뭐죠? 일조량, 소음, 진동입니다. 그 세 가지 1, 2, 3을 옆에다가 뭐라고 부른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세 개입니다.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상태, 상태, 상태를 요구합니다. 상태만 요구하지 입지 조건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태가 안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 환경 조건까지 요구할 수 있다. 세 가지 그 상태를 잘 보시고 비선호 시설은 설명했고요.
자, 5번 내려갑니다. 거래계약의 체결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된 설명인데 역시 옳지 않는 것. 1번 인지대, 청량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등 이런 비용을 뭐라고 부른다? 매매비용 그럽니다. 매매비용 동그라미.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죠. 자, 인지대, 청량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을 매매비용이라고 부르고 이건 어떻게 부담한다? 당사자 쌍방이 균분합니다. 5. 면적이 부족하여 감액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계약서에 단위 면적당 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 단위 면적당 금액 줄 딱 꺼놓고 수량거래 요래 한번 적어보십시오. 수량거래.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토지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토지 100제곱미터다. 우리말로 100평을 사는데 1억에 샀다. 이렇게 계약서를 적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필지 거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100제곱미터에 1억 원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적는 것을 수량 거래라 합니다. 왜 이렇게 적는 것이 좋겠다? 물건이 모자라면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사과가 5개 없더라. 그럼 5개를 어떻게 할 건데? 한 개당 500원 해주면 5개 값을 청구하기가 좋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필지거래, 수량거래 이 적는 이유는 감액 청구권 하는 말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맞고 3번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 누구와 해야 됩니까? 실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것. 4번 건물의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하여 거래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장차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물건의 하자는 책임져야 돼요. 그를 옆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법정 책임이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일주일 만에 이사 가보니까 베란다에 물이 막 샙니다. 뭔가 하자가 생겼겠죠. 그러면 계약서에 그렇게 안 적었으니까 나는 책임 안 지겠다. 그런 말은 없다고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지는 책임. 그걸 뭐라 부른다? 법정 책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고 5번 계약금에 관한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뭘로 본다? 해약금으로 보아 계약금액만큼 해약금으로 해약한 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합니다. 자, 특약을 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특약을 하면 위약금 됐고 특약을 하지 않으면 해약금. 그러면 해약금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물려줌으로써 그래 해당되는 금액만큼 물려줌으로써 해약할 수 있다. 그죠? 5번도 잘 보시고 자 정리됐죠? 정리됐고 다 포함했습니다. 밑에 거민입니다. 거민은 가벼운 문제이기도 한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자 거래계약서가 체결되면 그 다음 등기가 일어납니다. 등기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거민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민을 안 받는다고요. 왜 안 받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민은 가볍게 보셔도 된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 하나 갑시다. 3번.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을 전매 시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야 한다. 맞다. 이 말이죠. 갑으로부터 을로, 을로부터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먼저 체결된 것부터 거래하고 체결된 거 거래해야 된다. 지금 이 뜻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5. 자, 수정해 봅시다. 1번. 거민 신청에 대한 거민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이때 시장 등이 읍면 동장에게 거민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는 관할 등기소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승인 받을 필요 없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통지. 2번 거민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계약서상에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 하면 X입니다. 형식적 심사합니다. 3번 소유권을 했고 4번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목적 부동산과 계약 연월일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거민 신청한다. X입니다. 이거 왜 X입니까? 주택임대차는 거민 대상이 아니죠. 등기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때문에 X고 우리는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는 뭡니까? 하면 거부터 갑니다.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 개조부가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라면 자 금인계약서의 필수기재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한다. 그래서 당목, 계대, 중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 필수기재는 알아놓고 주택임대차일 때는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는 어디? 공인중개사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인계약서의 필수기재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하면 틀리는 거 보셨죠? 요거는 어디 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부분은 해보시고 5번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등기특별조치법상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지금 아니 참 맞습니다가 아니고 분양권 매매계약서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양권은 거래 신고하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분양권 매매계약서 밑에다가 거래 신고 대상 이렇게 적어놔야 돼. 거래 신고 대상의 물건이 뭐였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토지, 건물, 또 뭐 입주권, 분양권, 요거 신고 대상 물건 4가지잖아요. 그죠? 요거 매매하면 거래 신고부터 하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1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맞다. 2번 명의신탁자 A가 수탁자 B의 명의로 가장 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 등기의 이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어떻게 A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하였다. 동의하시겠죠? 가짜로 팔았대요. 그 매매도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3번 이 법은 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선악을 불문하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맞다. 4번 매도인 A가 신탁자 B와 수탁자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러면 모르고의 동그라미 딱 해봅니다. 이 그림이 탁 나오면 이게 생각나야 됩니다. 모르고 하면 이 그림이 생각나야 돼. 자, 대답하세요. 물건을 파는 자 뭐? 매도인. 사는 자를 뭐라 부르죠?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 유효, 무효? 유효. 그죠? 매매가 일어나는 건 유효고 등기도 일어났습니다. 물건의 변동도 당연히 유효입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거래했잖아.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수자 밑에 누가 있었다? 자금주가 있었다. 자금주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야, 이 돈으로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해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자, 그런데 매수자 자기 물건도 아닌데 팔아 먹습니다. 제3자에게 뭐 양도했다. 양도는 고상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팔아 처먹더라도 반드시 유효하다. 그때 3자는 좀 전에 보셨죠?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 자, 모르고 하면 이 그림이 생각나야 돼. 자, 그러면 무조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는 유효. 이 사람 매도인은 두 사람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모르고 하면 이 그림이 나와야 돼. 아니면 포인트가 또 바로 밑에 문제는 자금주가 나오면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갖다 붙이면 돼요. 매도인 A가 신탁자 B와 수탁자 C 사이에 자, 여기 자금주가 자기 돈이 자기 물건이니까 여기 신탁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수탁자가 딱 되잖아.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다? 거기 매도인 A가 신탁자 B와 자, 매도인 A랍니다. 신탁자 B와 수탁자 C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니까 이게 딱 맞잖아. 지금 그림이. 그죠?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탁자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보세요. 수탁자와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 유효잖아. 유일하게. 그죠? 모르고 딱 들으면 유효예요. 그래서 그 지문이 틀린 거예요. 답은 4번. 5번 종중부동산을 종중외의 자로 등기한 경우나 자 종중의 동그라미
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후 또는 종교단체 동그라미 3개입니다. 자, 요 3가지가 딱 들어오면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고 등기 이전도 유효합니다. 자,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인정해 주는 거 3개 뭐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됐고, 항상 이 지분이 나오면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2번도 유사 문제입니다. 신탁자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자, 자금 지원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이 그림이 생각나야 된다 그랬고, 신탁자 갑과 을 간에, 그러니까 신탁자가 여기 신탁자 앞에다가 이번에는 뭐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근데 매도인 병은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럼 요 매도인 앞에다가 뭐 붙이면 되고 병.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딱 생각날 때는 모르거나 자금주가 들어오면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자, 다시 그림 안 그렸다 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는 뭐 유효, 물권의 변동 등기도 유효, 명의신탁 자금 지원은 무효, 3자에게 팔아먹어도 유효. 그리고 이 그림이 생각나야 돼요. 그죠? 자, 이때 모르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명의로 격려되고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이 을이 누구하고? 정하고, 정이 제3자잖아. 그죠? 등기가 격려된 지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효력은 무효이나, 자, 보여?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효력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이나 을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봤습니까? 을의 이름으로 된 등기는 유효하다. 그죠? 1번부터 답입니다. 5. 틀린 거 수정합니다. 2번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정이 명의신탁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봐요. 매매계약은 뭐 유효하고 제3자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유효하게 취득한다고요. 그러니까 X. 3번 정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보세요. 3자 이름으로 등기는 유효한데 신탁자, 즉 갑이 내 물건을 팔아먹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니까요. 그 대신에 자금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물건을 팔았으니까 부당이득에 대한 자금은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5번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X입니다. 자, 이 등기가 유효함으로써 을이 만약에 팔아먹었더라도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죠? 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틀렸고 5번 갑은 3년 징역 1억 원 벌금에 처한다. 보십시오. 항상 명의신탁하는 제재를 할 때는 신탁자 얼마? 5,2를 기억하셔야 돼요. 5년 징역 2억 원 벌금. 여기가 5,2가 나와야 이것을 3,1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라고 5,2 호박 수박까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5,2 호박. 5년 징역 2억 원 벌금. 5,2가 나오면 여기 3년 징역 1억 원 벌금. 3,1로 가겠죠. 반대로 적어놨잖아요. 갑은 얼마죠? 갑은 5,2. 그래서 두 문제의 명의신탁 문제도 정리하셨습니다. 넘어가면 명의신탁의 효력, 뭐 지금 다 됐죠. 거기 상단의 첫째 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줄 딱 끊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뭐지요? 무효. 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들어가면 2번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거, 양도담보 동그라미, 가등기 담보 동그라미 두 개잖아요. 상호명의 신탁 동그라미, 신탁재산 동그라미 네 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명의신탁에서 제외해 주겠다.
자, 1번에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렇게 수업했습니다. 제가 앞에 분한테 돈을 1억 빌려주세요 하면 앞에 분이 무슨 말을 할까요? 담보를 제공하시오 그럴 거잖아, 그죠? 그럼 제가 아파트를 담보하고 돈을 1억 빌린 것을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돈은 뭐 한 달만 쓰고 갚을 돈을 저당권을 설정하고 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우니까 가등기를 내가 해줄게. 만약에 가등기를 해주고 돈을 빌렸는데 돈 안 갚아주면 당신이 돈등기 하면 될 거 아니야 하고 가등기를 하고도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를 뭐라 부른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거는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또 상호 명의신탁도 서로 이름을 빌려주는 모양이니까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신탁재산. 뭐 자기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 성당에 기부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탁법에 따라서 하는 신탁재산도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겠다. 이 동그라미 있는 게 4개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게 한 개 싹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3번 명의신탁의 법률적인 관계까지 보셨습니다.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수업이 남았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해서 10분만 딱 쉬었다가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